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저 안영찬 교수의 2026 비즈니스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공정하다는 착각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 특강은 마이클 샌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을 바탕으로 저 안영찬 교수만의 인사이트를 더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능력주의는 정의로운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완벽한 능력주의 사회는 진정으로 공정할까요?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한다면 그 결과는 정당할까요? 재능과 노력은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의 성공은 전적으로 우리의 것일까요? 시장 가치는 도덕적 가치일까요? 소진이 더 의미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 장에서는 능력주의의 철학적 기반부터 현실 정치까지 성공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합니다. 가치 대립과 정의성의 문제를 분석하며 어두운 면과 비교를 통해 능력주의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두 나라가 존재하며 둘 다 재산과 소득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불평등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불평등은 사회적 구조와 경제적 기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 A에서는 소득과 부가 출생에 따라 결정되어 귀족에게는 특권을, 농민에게는 빈곤을 초래합니다. 반면 사회 B는 노력과 재능을 바탕으로 소득과 부를 창출하여 사회적 이동성과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사회 모두 비슷한 불평등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가 더 정의로운가요? 능력주의에서는 부를 성공의 결과로 간주하여 자부심과 오만을 조장합니다. 반대로 세습체제에서는 부를 특권과 운으로 간주하여 겸손을 조장합니다. 능력주의 체제에서 빈곤은 개인의 실패로 인해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이어지는 반면 세습체제에서는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되지 않아 자존감을 부추깁니다. 미국의 불평등의 극명한 현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상위 1%는 연평균 130만 달러를 벌고 하위 20%는 5,1,400달러만 벌고 있습니다. 그 결과 240배에 달하는 엄청난 소득 격차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평등을 상속이 아닌 재능과 노력을 통해 부를 달성한다고 믿는 능력주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신의 출생 상태나 재능 수준을 모른 채 사회를 선택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귀족, 능력주의 또는 평등주의 사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능과 노력이 성공을 결정하는 능력주의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공정한 선택일까요?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1958년 저서에서 영주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이상이 아닌 디스토피아로 상상했습니다. 2033년을 배경으로 한 그의 서사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오로지 공로에 기반한 사회의 잠재적 함정을 보여줍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부모의 영향력과 특권을 간과하고 자신의 성공을 개인의 노력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위 사회 계층의 사람들은 운의 역할을 무시하고 동료나 상급자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귀족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위를 운 좋게 보지 못해 견제받지 못하는 오만함을 초래합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낮은 지위를 개인의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부정의 탓으로 돌립니다. 막노동자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가 없었다고 느낍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자긍심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능력주의의 어두운 면은 승자의 오만과 패자의 굴욕을 드러냅니다. 상류계급은 자기 의심에 시달리지 않으며 하층민은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잃어버립니다. 계급 간 격차는 더욱 넓어지고 모든 이들은 자신에게 모든 기회가 주어졌음을 알지 못합니다. 과학에 깊이 뿌리를 둔 신흥 엘리트들은 종종 하층민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비전문가와 대화할 필요 없이 보다 풍부하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들의 초점은 의사소통 격차를 해소하기보다는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은 트럼프 지지자들을 개탄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엘리트주의 경멸의 현대적 사례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1958년 마이클 연기 능력주의 엘리트들이 낮은 지위에 있는 엘리트들을 불필요한 존재로 치부하는 것에 대한 관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는 엘리트 역량과 더 넓은 대중 사이의 격차를 강조합니다. 마이클 영은 2034년 교육계층의 불만으로 인해 능력주의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즘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격변은 18년 전인 2016년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영의 예측은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되어 교육계층과 포퓰리즘 운동 사이의 긴장을 강조했습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이 능력주의에 대한 반작용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반발로 정당화될 수 있나요? 또한 엘리트의 오만이나 대중의 분노가 먼저였는지 아니면 상호 강화되고 있는지 고려해 보세요.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은 주로 이상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 집중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시스템을 조작해 특권을 영구화한다는 통상적 비판이 있습니다. 만약 능력주의가 완벽히 실현된다면 그것이 정의로운가라는 깊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문제는 능력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이상 자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불공정한 장벽이 제거되어 모든 시민이 재능과 노력을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능력주의는 차별 극복, 평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능력에 따른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정의와 승자의 오만함, 패자의 분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자유와 자격을 강조합니다. 자유는 환경에 속박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자격은 성취한 것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이동성에 초점을 맞추며 부자와 빈자의 격차가 아닌 그들의 자식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능력주의는 모두가 사다리를 오를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다리의 단과 단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불평등을 치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등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능력주의의 옹호론의 타당성은 재능의 도덕적 지위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재능이 노력 아닌 행운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능을 후하게 보상하는 사회에 사는 것 역시 우연입니다. 따라서 행운에 따른 혜택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능력의 성과로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실망할 수 있지만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을 놓쳤다고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능도 일종의 복권이 아닐까요? 르브론 제임스는 뛰어난 운동 재능과 타고난 신체 능력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농구를 좋아하는 사회적 환경과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는 시장이 그의 성공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그의 행운을 만들어냈습니다. 르브론이 농구 선수 대신 프레스코와 화가를 기리는 르네상스 프랑스에서 태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의 재능은 농구 실력과 마찬가지로 프레스코화에서 빛을 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개인의 재능보다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며 캔버스에 붓을 놓는데 베팅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프랑스 화가들이 높은 인정을 받은 반면 농구 선수와 같은 운동 선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미국에서는 전미농구협회 스타들이 수백만 달러를 벌지만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능의 가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며 가치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 옹호자들은 노력과 수고에서 정당성을 찾습니다. 고된 일을 통해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의 대가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그 성실함에 대한 찬사를 받을 만합니다. 이는 진실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요한 블레이크는 우사인 볼트의 훈련 파트너로 그보다 훨씬 열심히 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고의 재능도 연습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능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력은 다가 아닙니다. 올림픽 TV 보도는 운동선수의 극복 서사에 집중합니다. 부상, 어려운 유형이, 정치적 혼란 등 극복한 어려움을 강조하며 재능보다 수고를 강조합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메시지는 재능의 우연성을 외면하고 노력의 중요성을 과장합니다. 77%의 미국인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사회적 상승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됩니다. 하버드 학생들조차도 자신의 입학이 노력과 수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뛰어난 재능과 유복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유지합니다. 두 가지 상호 경쟁적 사상이 정치 담론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자유시장 자유주의는 시장 보상을 능력과 동일시하지 않으며 재분배에 반대하고 개인 책임을 강조합니다.
복지국가 자유주의는 재능을 도덕적으로 임의적이라 보고 재분배를 찬성하며 차등의 원칙을 지지합니다. 두 사상 모두 정의의 기반으로 능력을 거부하지만 실제로는 능력주의적 태도를 받아들입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자유시장 자유주의의 대표 사상가입니다. 그는 경제 불평등을 줄이려는 정부 노력에 반대했으며 시장이 능력을 보상한다는 개념도 거부했습니다. 하이에크는 생산적인 기여가 보상 자격의 윤리적 기준이 된다는 통념을 비판합니다. 그는 생산적 기여가 윤리적 중요성과 거의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능력은 도덕적 판단과 자격의 문제로, 가치는 시장 평가와 소비자 수요의 문제로 구분됩니다. 하이에크는 불평등 비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능력과 가치를 분리했습니다. 비판은 보상이 능력과 관련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이에크는 시장이 능력이 아닌 가치를 보상한다고 답변합니다. 따라서 재분배는 불필요하다고 결론 짓습니다. 그러나 이 구분이 실제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능력과 가치의 구분은 도덕적, 심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부자에게는 당신의 부는 사회에 기여한 탁월한 가치 덕분이다라는 말이 오만과 자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가난은 기여한 것의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자신감과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존 롤스는 복지국가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고전 정의론은 능력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롤스의 사상은 사회 정의와 평등을 강조하며 능력에 따른 차별을 비판합니다. 롤스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계층 차이에 따른 불이익을 완전히 보상하는 체계를 주장합니다. 재능의 차이는 계층의 차이만큼이나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우연적 요소입니다. 공정한 능력주의는 여전히 능력과 재능의 자연적 배분에 따라 부와 소득이 분배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롤스는 재능 있는 사람에게 핸디캡을 주는 대신 승리의 과실을 나누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 재능의 분포 상태가 공동자산이며 그 분포에서 비롯되는 편익은 무엇이든 공동체적으로 향유되어야 한다는 합의를 나타냅니다. 해리슨 버거론에서 커트 보네거트의 디스토피아는 강제 평등을 비판합니다. 이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동등한 결과를 얻기 위해 손을 가린다는 생각을 조롱합니다. 미래에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와 웨이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롤스는 재능을 억압하지 않고 공정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평등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롤스는 도덕적 자격과 권리 인정 사이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자격은 능력과 미덕에 기반하며 정의의 원칙보다 앞서 존재합니다. 반면 권리 인정은 경쟁 규칙 준수시 부여되며 정의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이는 정의의 원칙이 정해진 후 결정됩니다. 정당한 구조에서 인정된 권리는 개인의 능력이 아닌 사회적 기대에 부합합니다. 자격은 입증된 능력이 아닌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부여됩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정의에 대한 헌신을 반영하여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보장합니다. 2012년 오바마는 성공은 혼자서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성공했다면 혼자서 성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취라는 개념에 도전하면서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과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바마는 성공에는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안내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시스템은 여러분의 자기 개발을 지원합니다. 도로와 다리와 같은 인프라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화당은 오바마를 큰 정부의 지지자이자 기업가의 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바마는 성공한 사람은 동료 시민에게 빚이 있다고 말하며 복지국가 자유주의 철학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이는 적합한 공동체를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한 결과로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복지국가의 정당성이 흔들린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이에크와 롤스는 능력을 거부하며 이는 재분배를 차단하거나 옹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부자가 번 돈은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세금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시장 가치는 도덕적 가치와 동일시될 수 없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하버드의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는 능력에 따른 시장 보상을 정당화합니다. 그는 개인은 정당한 몫을 받아야 하며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는 사람은 비례적으로 더 높은 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 공헌과 소득 자격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수백만 달러의 정당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조앤 롤링도 해리포터로 사회에 기여하며 같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맨큐는 개인의 소득이 그가 사회에 제공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카고 정경대학의 성우자인 프랭크 나이트는 시장이 본질적으로 능력을 보상한다는 개념을 비판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는 밀턴 프리드먼도 있었습니다. 나이트는 시장 성공은 개인의 역량과 같다는 믿음의 이의를 제기하며 경제 시스템의 복잡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랭크 나이트의 두 가지 비판은 재능과 탐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양심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한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상 능력의 윤리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둘째, 시장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본질적으로 윤리적 중요성을 충족한다는 개념의 이의를 제기하며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강조합니다. 시장에서의 가치는 항상 가격으로 측정되지만 윤리적 가치나 인간 생활의 중요성은 별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경제 시스템은 욕구를 창출하며 대중이 그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욕구를 창출하는 것이 욕구를 충족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한 고등학교 화학 교사가 전문 지식을 활용해 메스암페타민을 생산하여 마약 시장에서 수십만 달러를 벌어들여 교사의 급여를 훨씬 초과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가치가 교사로서의 사회적 기여도를 능가할까요? 이는 시장의 불완전성이나 법적 문제가 아니라 교육보다 마약 생산의 가치를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카지노 업계의 대표적인 인물인 쉘든 아델스는 간호사나 의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시장 모두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치가 진정으로 사회적 기여를 반영할까요? 도박 욕구 충족과 건강 관리는 도덕적 중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장 가치와 도덕적 가치에 대한 논쟁은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지지자들은 시장 가치가 사회적 기여를 반영한다고 주장하며 소비자 선택, 효율적인 수요 공급 조정, 객관적인 측정을 강조합니다. 반대자들은 시장 가치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고 주장하며 욕구에 대한 윤리적 평가, 유해한 욕구의 잠재적 창출, 외부 및 공공재 문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운평등주의는 1980, 90년대에 등장하여 재능의 도덕적 중요성에 도전했습니다. 분배적 정의가 운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에 대해 개인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형태의 개인적 불행을 해결하고 운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재분배하여 공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운평등주의는 불행한 사람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종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행이 개인의 선택 때문인지 평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는 도움을 받는 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무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엘리자베스 앤더슨은 낙인 찍기와 사회적 해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비판합니다. 로널드 드워키는 행운을 무차별 행운과 옵션 행운으로 분류합니다. 무차별 행운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가난에 빠지는 것과 같은 상황을 포함합니다. 반면 옵션 행운은 도박이나 위험한 스포츠와 같은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책임과 보상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합니다. 저의 집이 불에 타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분명히 나쁜 일입니다. 화재보험을 들 수 있었지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화재는 눈먼 운, 보험 미가입은 선택운으로 판단됩니다. 사회가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것이 공정한가 아니면 가혹한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2001년 85세의 마이클 영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다양한 인재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하층민이 도덕적으로 열등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사회 불평등과 능력주의의 도전을 강조합니다. 전으로 96년 토니 블레어는 성공은 특권이 아니라 재능에 기반해야 한다며 능력주의를 강조했습니다. 2001년까지 그는 모든 사람의 기여를 동등하게 평가하는 사회를 옹호하며 능력 기반 이니셔티브를 통해 경제 및 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은 점점 더 능력주의를 믿고 자신의 성공을 능력 덕분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는 자격이 있어서라고 믿습니다. 토니 블레어는 이러한 문제를 공적 발언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영의 경고는 무시되었습니다. 능력주의의 언어는 지난 수십 년간 공적 담론을 지배했지만
그 악영향은 거의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포퓰리즘의 방역은 능력주의 엘리트에게 너무도 뜻밖이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주의 시스템에 내재된 대중을 향한 모욕을 도무지 몰랐습니다. 어떠셨나요? 강의 내용이 조금 흥미로우셨습니까? 아쉽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제 3강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네버 스탑 체인지 피플 퍼스트 안영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